네, 그러면 바로 시작 토론, 종합 토론 첫 번째 종합 토론인데요.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인사드렸던 강원대 교양교육원장 신철균입니다. 제가 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일부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여러 발표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상당히 좋았죠. 자화자찬 같지만 저도 오늘 상당히 많은 공부했고 진지하게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는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마 지금 토론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좀 더 전해 듣고 또 토론자분들께서 생각을 또 열어주시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토론자분들 소개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학원대 매니지먼트 학부 교수님 김선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고성규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네, 고성규 교수님 오늘 통역까지 아주 애써주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임유진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의 길 연구소장 서용선 소장님이십니다. 네,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 교육혁신운영센터장 최지연 연구교수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상에 오늘 발표했던 발표자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고성규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 한 7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고성규입니다. 제주고시의 76대 손입니다. 아니 기억하시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화내실 것 같습니다. 네, 제주고시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통역 이제 제가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간단히 세 가지 얘기를 간단히 하고 우리 두 분 교수님께 좀 짧게 질문하는 걸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일본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 사회에서 20대, 30대들이 지방 이주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왜 많이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간단합니다. 동경에 가서 내가 우리가 얘기하는 소니라든지 토요타 자동차라든지 동경전력이든지 60세, 65세까지 살아도 그러니까 정년 퇴근하면 이제 정년 퇴직하면 아까 100세 시대 말씀했지만 20,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20, 30년 살 그 거리들을 구할 수가 없는 경제적으로도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자신의 삶들이 소모적이라는 것, 소비적인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을 가면은 우선 나로 살 수 있다는 학생들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가 지방에 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가치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건가? 이 부분을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명품 브랜드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벽에 가 줄을 서고 이런 그러니까 좀 나만을 위한 소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지역이라든지 공유 소비라든지 그렇죠? 요즘 예를 들어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많이 먹어주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역에서 대학에서 보여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우리 지금도 계속 이제 논의가 어떻게 하면 지역 내에서 갖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지역 밖에서 자원을 가져올 건가를 고민하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은 저는 2단계가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론문에서 그러니까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폴 로머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 전통적인 노하우, 이거 아이디어, 디자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걸 미국 경제를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무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결국 지역의 강점이 무언가라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지역에 대한 강점은 지역 밖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역의 강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발굴할 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소개한 게 슈메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치바에 있는데 여기는 일본에서 사립 대학 중에서는 교직 합격률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특화를 시켰냐 하면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다 자기네 대학교에 그 초빙 교수로 초청해서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교육연구소를 분실을 만들어서 다 거기에 초빙 교수로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타이틀을 주면서 근데 자기네 학교 학생이 이제 그 지역에 취업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정보뿐만 아니라 연락도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대학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교직 양성하는 그 대학이었고 그 강점들을 살기 위해서 결국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밖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전국적으로 연계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오고 또 취업하는 학생들이 전국으로 가고 이런 연계 구조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나고야 근처에 메이조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메이조 대학이라는 데는 나고야 대학이라는 아주 글로벌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노벨상 받은 분이 3분이 계세요. 이 3분이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 3분을 다 정년 후에 나고야 대학을 65세에 정년을 하시니까 65세 이후에 다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정원이 15,000명인데 1년에 35,000명씩 지금도 꾸준히 본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전력은 물론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이 3명밖에 일본에는 뭐 20명밖에 없으니까 모든 대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하나 근데 이 노벨상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나고야 대학이라는 노벨상을 배출한 대학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역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군마 대학에 마에바시 곡사이 대학이라는 데 있는데 여기는 그 스바루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오래된 그 직원들을 대학 교수로 초빙해 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렇게 그 지역의 기업들이 원하는 대학들을 그러니까 기업과 콜라보레이션해서 제공해 주는 건 거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관점을 그러니까 지역 내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뭔가, 우리의 강점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 지역에서 찾아 그것을 살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은 우리 그 신정철 교수님, 이제 저도 그러니까 강의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역량 중심의 강의를 이제 하고 그러면은 시험보다는 아까 홍콩 대학 사례도 말씀했었습니다면은 아니냐 뭐냐 OX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라는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제일 고민은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건가. 꼭 아까 시험 점수가 아닐지라도 학생들이 느끼게끔 피드백을 할 건가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뭐 이런 분에 좀 고견을 주시면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가무라 교수님한테 질문 겸 제가 이제 코멘트 하나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일본에는 특히 이제 아까 여성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출산이 높은 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진짜 출산 장려 정책을 우리라는 다른 맥락에서 지역이라는 맥락에서 이제 그 해왔다는 결과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일본에는 지방이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도시로 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직업들 예를 들어 나가는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별도로 리스트업해서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기업들 유치해서 만들어 간다든지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1인 다역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어떤 인식을 바꾸고 아까 역량을 이제 교육하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일본은 지역에서 여성들이 떠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지역에서 살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자체나 대학에서 어떤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성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참 지난번 포럼 때도 그렇고 되게 알차고 내실 있는 사례를 진짜 압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청년들이 나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지방대학에서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일본 4개 대학 사례를 통해서 지역대학이 어떻게 역할을 해가고 있는가를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4개 대학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앞으로 또 청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또 신정철 교수님과 가무라 교수님께도 간단하게 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 토론입니다. 네, 임유진 가운데 정외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유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정치외교학과 전공학과 소속 교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이걸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 저의 대답은 제가 2019년에 부임한 이후로 과목은 변경됐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교양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또 이번 학기엔 특히 지역 연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들을 들으면서 좀 뭔가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로컬 30 대학 선정으로 무전공 30% 선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비록 전공과 학과 소속 교수로 있기는 하지만 이제 안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양 교육과 지역 연계 수업 관련해서 다른 국가 사례들 저는 홍콩이랑 일본 사례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좀 더 깊게 살펴보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에서는 좀 추상적인 거에 머무른다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반 다른 전공자가 볼 때의 느낌과 거기 더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대부분 지역 대학 교수님들이하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질문거리 몇 가지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와무라 교수님 그 발표문 번역된 걸 받으면서 굉장히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강원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역 대학이 경험하고 있는 동일한 문제점들을 아주 인구댐과 빨대라는 두 가지 재미있는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마음 와 닿았고요. 저도 그 빨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반성의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지방 대학이 갖고 있는 현실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가와무라 교수님의 발표문을 통해서 굉장히 잘 진단할 수 있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지성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 컨텐츠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함의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앞으로 특히 강원대를 중심으로 보자면 강원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조금은 지역 대학으로서 지역과 좀 친화적이고 다른 수도권 대학과는 조금 차별화된 노력을 하기 위한 걸 좀 요즘에 최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토론문에 썼지만 P3L이라든지 교과 연계 교수 주도형 비교과 학습 지원이라고 하는 큐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RIS도 선정이 되었고 글로컬 30 대학 선정으로 인해서 지방 정부와의 연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화학과라든지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란 특수성을 특화해서 통일강원연구원 평화학과 이런 기존에 성공한 경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소속된 건 아니지만 평화학과가 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화학뿐만이 아니라 철학, 문학, 사학, 심리, 지질, 산림, 농업, 인공지능 굉장히 다양한 평화와 관련된 이런 모든 학문 영역을 통섭해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전공 교양 교육을 담당을 하면서 굉장히 이 학과라든지 이 전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강원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걸 위해 이제 이런 관점이 있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수도권 또는 이런 서울에 있는 학교와 좀 차별화된 경험을 함으로써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한테 이제 교양 교육이라든지 나아가서 전공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지역 사회에 대한 이런 봉사들을 강조해서 우선 지역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또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인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사회적인 책임감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세계의 다른 지역과 연결된다는 걸 이해하고 그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조금 더 확장해가는 이런 글로컬 역량을 가진 시민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가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또 우리 강원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지역에 대한 범위를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춘천 캠퍼스 같은 경우에 춘천을 보통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춘천으로 머물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강원 지역으로 확대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춘천과 관련해서는 KTX가 연장이 된다라는 이제 뭐 보도도 있고 뭐 이런 가능성이 조금 타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과연 그 지역의 범위를 강원으로 확대를 한다면 영동 지역으로 더 확대할 것이고 그러면 마치 ITX가 춘천의 빨대처럼 서울을 연결했던 것처럼 다른 강원 지역을 또 KTX가 빨대로 춘천을 연결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도권과 다른 특화, 그다음에 특히 무전공 30%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 컨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되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교양교육원이 되게 막중한 책임과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느낀 거고 이제 두 분 발표자님께 조금 간단한 질문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가하무라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게 자연과학에서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최근에 삼척 지역에 사는 이제 후배 얘기를 들으면서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가 하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과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 대학은 뭐 대학이라는 것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중고등학교에서는 다룰 수 없는 새로운 정말 전문적인 지식도 하고 방과후 학습일 수도 있고 뭐 특화된 수업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굉장히 지역 대학의 이미지가 점점 좋아진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와 반면에 조금 인문사회 쪽에서는 이렇게 뭔가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하면 아직 제가 답을 잘 못 찾았었는데 혹시 일본에서는 뭐 이런 인문사회와 관련돼서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대학이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건 좀 하나 여쭤보고 싶었고요. 정지성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더 작은 질문인데 제가 지역 연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정지성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학생들이 가서 뭔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뭔가 역할을 할 때 이동을 하기 위한 교통비라든지 뭔가 하여튼 활동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 활동비를 어떻게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실제로 지원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굳이 굉장히 많은 교양 수업들 중에 그냥 수업 시간에서만 할 수 있는 교양 수업이 있고 이렇게 서비스 러닝이라고 하는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이 있는데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서비스 러닝 수업을 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 특별히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지만 수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미정 쌤 말 엄청 빠르시네요.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분 발표 잘 들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강원대가 지역 대학으로서 그 지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돼야 되냐 이런 고민 그리고 교양교육의 어떤 확대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하무라 상가 또 정지선 교수님께 또 간단한 질문도 남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서영선 소장님이신데요. 서영선 소장님은 소개를 해주실 거죠? 여러 경로를 걸으셨던 거 간단하게 뭐 교사를 하시다가 교육부 연구사를 하다가 국회 보좌관을 하시다가 지금 다시 소장의 길로 있는데 저는 다방면의 길을 걷고 있는 서영선 소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 숫자로 한번 같이 공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저께 강릉에 아시는 분 지인을 만났는데 놀라운 숫자를 들었습니다. 진부면에서 진부 있잖아요, 강원도. 작년에 2명 태어났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2명 태어났다. 여자아이 2명 태어났다고 알려주신 숫자가 굉장히 놀라웠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지역교육, 교양교육, 뭐 성인교육 이렇게 평생교육까지 하시는데 놀라운 숫자는 성인 문해교육, 평생학습에서 이 성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 비문해 인구, 글자를 잘 모르시는 분이 385만 명입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이 뭐 50만 명이니 뭐 대학을 가냐 못 가냐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숫자들조차 우리가 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고요. 그 385만 명 중에 나 진짜 평생 교육으로 성인 문해 교육 받고 싶다고 하신 분이 70만 명입니다. 사실은 이 70만 명이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될지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숫자는요. 70만 명 중에 실제로 지원받으신 분들이 10%인 7만 명이고요. 그 7만 명이 받는 정부 예산 지원은 2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많은 말씀들 이제 신정철 교수님이나 박창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데이터 기반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좀 외람될 수 있는데 서울대하고 거점 국립대가 이미 2배 이상 벌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서울대가 학생 1인당 5천만 원이 좀 넘는 예산들을 지원받고요. 강원대 같은 국립 거점 대학이 2천만 원 미만입니다. 사실은 학생 수, 그 다음에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 그리고 평생학습과 지역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려 보는데요. 사실은 이런 중요한 자리가 이 강원에서 펼쳐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신철규 원장님 포함해서 준비하신 분들이나 발표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데요. 예를 들면 그 이성계가 건국할 때 압록강에서 시작했잖아요. 이순신이 조선의 기울어진 흐름을 바꾸려고 했던 게 남해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중앙부의 문제가 중앙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은 논의들이 아마 큰 물줄기를 바꾼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좀 구체적인 말씀과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 정리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현재 짚어야 될 내용들을 다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교수님은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다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그 발표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5쪽을 보시면 잠깐 자료집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15쪽에 그 해법들을 제시해 두셨습니다. 교류 공존이라는 방향과 함께 좀 구체적인 내용들로 해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 다음 이야기를 교수님 포함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참여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간의 칸막이가 높고 국립대만 해도 교육부 출신 공무원들이 또아리 틀고 있고 표현이 좀 과격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전공과 학과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정교수, 부교수 이렇게 되면 안 움직이시고 저는 이 해법들이 어디에서 누가 할 것인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이런 해법들의 저항 세력인가 개혁의 동력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개개인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정부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교육부가 100조 이상을 쓰고 있는 아마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 초거대 정부 부처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에 지원하는 돈은 정말로 너무너무 미미할 정도입니다. 아까 숫자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박창호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전략들 너무 좋았었고요.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대학들이 평생 교육하고 뭐 이런 기존에 했던 교육들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이 이제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 안에서 조금씩의 노력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방법들 얘기하지만 지금 그런 방법으로는 사실은 아까 홍콩 대학의 사례를 들으면서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었잖아요. 그게 좋건 싫건 간에. 그리고 총체적인 경험을 해봤다라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런 내용들의 문제의식들을 너무 많은 자리에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다음 이야기가 없다라는 점이 이제 늘 아쉬웠었는데 오늘 그 단초들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신정철 교수님께서 12년 학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12년제냐 13년제가 지금 이 흐름에서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여쭤보고 싶고요. 예를 들면 교양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아니면 대학교 저학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어느 지점에 지금 우리나라는 와 있는지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빨라져 가지고 만 5세 때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자 그래서 작년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발달 단계상 이론상 우리나라 상황에 맞을 수는 있지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12년제냐 13년제가 중요할까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할까? 예를 들면요, 뭐 이제 서울대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해 놓으신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보여주셨었는데, 저는 이 데이터가 거점 국립대 포함해서 이게 이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런 데이터들로 이제 아까 평생교육 포함해서 판을 좀 정확하게 바꾸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대에 진입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흐름들, 강남이나 혹은 특목고 중심으로 들어가는 흐름이나 그 다음에 교양으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져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얘기 안 하고 그 안에서 작은 노력들만 비추어지면 사실은 잘 안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 폐지론도 있었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것도 공론화가 됐었거든요. 사실 이런 흐름에서 교양교육이 나오거나 평생교육이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그 평생교육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제 박창호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예를 들면 학교교육법하고 평생교육법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고등교육법을 따로 제정하자라고 하는 흐름들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이 등장하면 분리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 문제의식을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대학이 평생교육을 받아 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을 풀어나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학교에는 학위 과정이 있고 비학위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학과 함께 하고 싶은데 너무 벽이 높은 거죠. 그럼 벽을 낮추는 방법들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비학위 과정에 혹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는 정부 지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평생교육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짚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금 교양교육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흐름인데 사실은 지역교육하고 그 다음에 대학의 고등교육의 변화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비전상의 관점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양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많은 비전도 들어있지만 많은 함정도 들어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그동안 안 했던 교양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잘 사회적으로 검토하거나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공교육이라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축이 있는데, 교양교육, 그 다음에 지금 대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평생교육 쪽도 그런 쪽이 많고요. 교양 쪽도 그게 많아서 결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대안교육 흐름에서 나온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상당한 자연교육 쪽의 흐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공교육은 유초중고 포함해서 대학까지 전부 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교양교육으로 계속 얘기를 해버리니까 공교육의 시민교육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대안적인 자연교육을 포함한 대안교육도 사실 없어지고, 대학에서 교수님들과 학과 충성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양교육으로만 뭔가를 계속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잘 연동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거든요. 이 공교육과 시민교육의 관점에서의 교양교육들을 앞으로 좀 잡아나간다 그러면 교양교육의 길들을 좀 잡아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좀 부족하지만 제 소신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영 쌤 토론 들으니까 잠이 확 깨네요. 네.
우리 포럼이 이성계의 그런 진군과 같은 것의 비유도 함께 해주시면서 비문의 인구, 비문의 특히 성인학습자에 대한 투자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과연 이 교수가 이 혁신의 저항인가 아니면 동조하고 같이 함께 해 나가는 세력인가라는 도발적인 질문도 해주시면서 거시적인 판을 짜고 또한 문제를 던짐과 동시에 해결 방안을 같이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 듣겠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최지연 교수님 토론 끝나고 바로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딱 5초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 교육 혁신 운영 센터장을 맡고 계신 최지영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의 그 대학교 혁신본부 교육 혁신 운영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지연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발표에 관련된 주제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 너무나 연관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귀를 쫑긋해서 주의 깊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소개하고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이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치가 않으실 거예요. 아까 전에 교수님이 뭐 강원 RIS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동일한 개념인데요. 강원권에 있는 15개 대학을 다 연계를 해서 그중에 현재 지금 일반 대학 8개하고 전문 대학 1개, 9개 대학을 연계한 공통적인 어떤 교육과정,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기반은 이제 원격 수업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강원권에 있는 여러 참여 대학들에게 다양한 그 학생들에게 뭐 혁신인지 지원금의 어떤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학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학습자, 교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어떤 지원 활동 그런 쪽과 관련된 업무를 개발하고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강원대학교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속은 강원대학교 소속이에요. 근데 왜 강원대학교냐면 강원대학교가 이 사업의 중심 대학이자 총괄 대학입니다. 강원권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강원대학교는 소속이 돼서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특히 박차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톨릭관동대학교의 그 성인 학습자 교육하고 제자 교육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 강원 RIS에서도 앞으로 이런 쪽의 방향성을 좀 더 넓혀가고 확대시키고자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모셔서 좀 말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정지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특히 홍콩대학에서는 지역 연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부분이 좀 이해가 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 자체는 제가 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연관성이 많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와 닿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 말고 저는 실질적으로 두 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홍콩대학의 교양-교육 및 지역 연계 사례를 발표하신 정지성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지역 연계 교육이 어떤 단과대학 차원에서 단과대학의 전공 특성에 중점을 둔 형태로 운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도 지금 지역 연계된 어떤 P3L 교육이라고 해서 그와 같은 교육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그것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에 단편적인 어떤 단과대학 한 개의 대학의 한 개의 단과대학의 뭐 접근보다는 다양한 학문 간의 어떤 연계를 통한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역 연계 교육을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뭐 단과대학의 어떤 한 가지 형태의 특성화된 교육 외에 뭐 어떤 또 다른 형태, 뭐 다학문적인 접근의 다른 유형의 형태의 교육 형태가 있는지 그 구체적인 형태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한 지역 연계 교육을 할 때 당연히 뭐 교수님이 참여를 하시겠죠. 그 대학에. 그 외에도 사실 지역 문제에는 또 지역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도 함께 포함이 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고
그리고 홍콩 대학에서 실제 지역 연계 교육을 대표할 만한 어떤 공유해 줄 수 있는 우수 사례가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역 연계 교육에 참여하는 교수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평가상의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강원 RIS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교수님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어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유리하게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평가상의 유리한 점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교수자의 어떤 전문성을 이용한 어떤 풀을 굉장히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창호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저희 지금 강원 RIS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재직자를 대상,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병원, 강원권에 있는 병원에 있는 보건의료관리사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 교육과정을 개발을 했고요. 원격 수업 형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직자 교육 쪽에 관심이 당연히 있고 성인학습자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당연히 성인학습자는 일반 학령기 학생과는 다른 동기도 있고 특성도 당연히 다양할 거고 학업적 역량의 스펙트럼 당연히 넓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경우에 수업할 때 실질적으로 학습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 그다음에 학업 역량이 상당히 낮은 학생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개별적 맞춤형 어떤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건지, 뭐 면담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뭐 교육을 하시는 게 있는 건지, 그런 것에 관련된 좀 궁금한 점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정 교수님께서는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이 이런 취지와 역할에 잘 맞는다는 말씀과 함께 홍콩에서의 지역 연계 우수 사례와 또 박창호 교수님의 그 실용적인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네 분의 토론을 들었고요. 토론을 들으니까 앞에 들었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살도 더 붙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더 튀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여기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질문, 네, 김광호 교수님, 혹시 마이크 가능할까요? 네, 네, 잠깐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질문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의 김강호 교수입니다. 사실 오늘 그 우리 대학교 교양교육과 그다음에 자유전공학부 앞에 미래에 대해서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서 참석을 했는데요. 앞에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정말로 그 감명을 많이 받았었고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들은 건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 우리 신정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했었던 것이 저희가 이제 그 교과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전공 교과목하고 교양 교과목의 이수 학점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그 학점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량을 어떻게 보면은 그 심화된 전공 능력으로 이제 많이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전공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된다. 심화 전공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대나 아니 서울대학은 조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일반 대학들은.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공학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인증 체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인증 체계 하에서는 전공 교과목의 수를 굉장히 그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대학 전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교양하고 전공 교육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뭐 다양성을 우리가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 교수님께서는 요 전공 교과목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교양 교과목의 그 어떤 배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광호 교수님께서 전공 교과목의 어떤 강화와 그 교양 전공의 어떤 배분, 이런 질문을 신정철 교수님께 해주셨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그 유튜브에 한 분 아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홍콩에서 부교수가 중심이 돼서 교양 교육을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강사들은 교양 교육 발전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수법으로 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이제 발표자들이 많은 좋은 질문을 받으셨는데 딱 3분 정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적극 이용하는 걸로 하고요. 네, 3분 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철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질문들이 많으셔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선규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제 역량으로 개념 정의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느냐, 평가를 해주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교육학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평가는 그 세 가지 종류의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를 위한 평가, 그 다음에 자기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서 그걸 보충해 주도록 하는 평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평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비교를 위한 평가는 선발을 위한 평가죠. 전부 다 상대 평가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서 그걸 보충해 주는 평가는 사실은 교육 평가 이론의 핵심입니다. 근대 교육 평가 이론의. 성장을 위한 평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봐서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 점이 나오면, 다음에는 이렇게 수업을 개선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학생도 내가 어디에 취약점이 있는지 알아서 스스로 이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역량으로 개념 정의를 하는 순간 그 1, 2번의 평가보다는 3번의 평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3번의 평가는 성장을 위한 평가. 학생의 성장을 누가 가장 잘 재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아마 아닐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지식을 몇 개를 잴 수 있지만 그 학생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이 수업에서 뭘 배우고 싶은지, 실제로 그것을 배웠는지, 내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그래서 저희는 요즘 어떤 걸 실험하고 있느냐면 셀프 어세스먼트, 학생 스스로 자기 목표를 정하고 그걸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하는 것을 전공 수업, 뭐 교양 수업, 심지어 대학원 수업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걸 적용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방법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임유진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게 이 임유진 교수님 질문하고 결국은 그 다음에 최지연 교수님하고 이런 분들 다 연결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지역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문제, 지역을 어디로 봐야 될 거냐. 이 지역 문제는 실제로 강원대학은 강원대학과 삼척대학이 합해지면 이거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통합의 성격이 강하지 지역의 개념을 근거로 해서 통합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이상적인 모습은 대학의 자율성과 또 교수 개인한테는 학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주어진 통합이다 보니까 그 안에 지역이 이렇게 좀 개념이 형성될 여지가 없고, 그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 통합하기 전에 그 지역과 대학과의 관계를 살릴 수 있는 조건들이 뭔가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성규 교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대학이 발전한 것은 근대성의 어떤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근대화라는 것, 근대적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화와 분화입니다. 그러니까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거기서 전문성의 발휘를 통해서 성과와 효과성,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학문의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엔 철학 중심으로 모든 학문들이 통합이 돼 있었지만 그것이 근대화가 되면서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 안에 세부 학문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그 세부 학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과라는 행정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학과라는 행정조직이 그 전문화와 분화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 더 많은 이제 문제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화와 분화가 일정한 수준 진행이 되면 통합하고 조정해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근대화의 원리인데 그 통합과 조정의 그 수준에 지금 못 이루고
전문화 분화만 계속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라는 교육의 또는 연구의 본래의 취지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지금 과제로 남아 있는 거고요. 이거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양 교육의 문제, 융합 교육의 문제, 뭐 연구에서 융합적 교육의 학제적 연구의 문제 이런 게 다 이제 배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는 이 학과를 근대화에 기초한 이 학과를 두되 이걸 어떻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건데,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기존의 그 학부, 패컬티에 소위 학부에 나와 있던 교수 소속을 이제 대학원을 옮겼어요. 2000년대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좀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 예를 들면 교시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의 소속 단위와 학생들의 소속 단위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좀 달라진 거죠. 서울대학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논의를 우리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면 교수 소속을 학과나 단과대학이 아니라 차라리 인문사회 계열 그냥 넓게 해놓고 거기에 소속시키고, 뭐 아니면 자연계열, 공학, 의학 계열 뭐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소속시키고, 거기서 강의는 자기의 관심을 가진 강의를 좀 찾거나 개발하거나 해서 교수들 간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현재 구조는 교수가 실제로 하고 싶은 강의를 못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아까 뭐 홍콩 대학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예를 들면은 특정한 강의를 개설하려고 할 때 이게 다른 강의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그 중복되는 건 다 막는다는 건데, 현재 우리 구조는 중복되는 걸 막으면 새로운 강의 하나도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선택은 학생이 하는 거죠. 유사한 강의라 하더라도 학생이 들어보고 마음에 들고 배우는 게 많으면,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강의는 계속 서바이벌 하겠죠. 그러나 교수 임의대로 구성을 해서 다른 강의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학생들한테 못 듣게 만든다면 이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또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마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좀 같이 더 이렇게 대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가오무라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はい、郷先生、イム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두 분 질문 감사드립니다. はい、まずイム先生の方から、今日本のグローバル企業が求めているのは、自分たちの、要求を聞いてくれる都市と、そして手つかずの研究機関です。で、東日本大震災の直前ですが、東北大学とか仙台がですね、トヨタ自動車に選ばれました。理由は研究機関として、協力できる。で、研究機関だけでなく教育機関として優秀な従業員を提供できる。で、そして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と生活インフラを提供できる都市の能力が持っている。この3つがあるから選ばれた。ですから今グローバル時代の中で東京に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ロジックはなくて、トヨタは名古屋と北九州と仙台の3つの拠点を持っている。言い換えると、地方の国立大学はそれに応えられている人材を提供やっぱり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その子どもたちのために提供するだけではなくて、優秀な地域の能力の高い住民を育てることが、やはり強いては企業に選ばれる地域を作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지금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도시하고 연구기관인데요. 특히 이제 토요타를 예를 든다면 나고야하고 키타큐슈하고 이제 센다이에 공장을 가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으로서 도호쿠 대학이라는 대학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그 직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지적 수준이 있는 주민을 양성하는 대학이 있다는 게 뭐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학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를 인재로 생각하고 같이 양성해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입지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인구가 들게 되고, 그런 상호관계 속에서 도시가 지속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はい、続いて高先生の、質問ですが、地域のですね、女性の活躍というのはなかなかすぐにはできないんですけれども、例えば高速交通もですね、新幹線ができると、これは一つの機会になるもんですから、女性にいろんなプランを立てさせる。
というですね場になるんですね。石川県の金沢では新幹線が金沢まで開業すると同時に地域の自治体の中で例えば加賀温泉と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こレディー加賀、レディーガガじゃないんですよ、レディー加賀というですね、チームレディー加賀プロジェクトというのを始めるんです。もちろんレディーガガにですね、ちゃんと許可を取ってるんですが、女性の例えば温泉のおかみさんだったり女性の店主とかがプロジェクトを立てて YouTube でいろいろ発信をする。で能登地方でも能登の花嫁プロジェクトという形の中で、女性が活躍しているところに体験型のですね、観光をするっていうようなプランが出てくる。ですから男性がプランを立てて執行するのではなくて、女性にいかにプランを立てさせる機会を作るのか、これが非常に大事で、今韓国でもですね、ピョンチャンオリンピックもそうですし、いろんなプロジェクトが来たときにやっぱりプランをですね提供する場を作ってあげないとなかなか活性化し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아까 이제 토요타 사례는 지역의 대학들이 이제 이공학 말고 인문사회학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의 시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에서 지역이 여성들이 활약할 수 있는 이제 그 제도적인 지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아까 신칸센이 이제 가나자와로 그 개통되면서 이 가가와 온천이라는 곳에서는 이게 카가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레이디 카가와 그 카가하고 레디 가가, 그래서 레디 가가한테 써도 내 이름을 되냐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신칸센이 새로 개통되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온천에 오는 것을 여성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기획하고, 그런 컨셉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여행이나 어디 가는 것은 가정의 경제권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의 온천은 그 오카미라고 해서 여성의,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여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운영하시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그 온천은 여성들이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어떤 그 지역의 교통 환경의 변화에서 여성들이 전면에 나와서 어떤 그런 그 지역의 지속 가능성, 이노베이션들을 주도하게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지자체가 지원하고 거기 또 철도 회사들이 또 호응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디자인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정지선 교수님, 네, 토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과 또 질문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임유진 교수님께 드리면, 저희 이제 그 지역 연계 활동 학생들하고 할 때 실질적으로 활동비 같은 거, 교통비 같은 걸 누가 지원을 하느냐를 보면, 학교나 프로그램에서 주관을 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학교에서 이제 활동비나 교통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해외 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가끔 미얀마도 보내고 학생들을 주로 그 동남아시아에 보내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학생들 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지역봉사를 갔다 와서 개별적으로 그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개인 활동은 뭐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했던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이제 교과목 이외의 활동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그 지원을 해서 상을 받거나 상금을 받거나 하는 그런 작은 인센티브들이 있고,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했던 활동을 본인의 이력서에 넣어서 졸업을 할 때 진로에 그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지영 교수님 토론 그리고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런 단과대별로 특성화된 교육 형태 이외에 어떤 활동이 있냐를 질문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주제 중심으로 대학 차원에서 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 문제, 이런 이제 주제 중심으로 큰 화두를 주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전공에 상관없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좋은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사례로는 뭐 환경 보호, 그래서 저희 이제 홍콩에, 한국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 보호 NGO들, 그 환경 보호 NGO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경우. 다른 제가 기억하는 사례는 그 홍콩에 있는 병원들을, 그러니까 의대랑 사회복지학과랑 교육학과랑 연계된 활동이었는데, 보통 이제
아픈 아이들 병원에서 이제 소아 환자들이 주로 보면 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이 있고 치료를 받더라도 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치료의 기회를 놓친다거나 제대로 그 팔로우업을 못해서 아이들이 이제 계속 아프다거나 이런 문제 의식을 의대랑 사회복지학과랑 교육학과가 공유를 해서 그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범대, 의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같이 가서 지역 연계 활동을 하는 그 사례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교수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냐를 질문하셨는데 교수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원하는 인센티브는 강의 시수를 줄여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강의 시수를 줄여주는 게 첫 번째 인센티브인데 다만 이제 단과대별로 그 융통성 면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단과대학이 있고 지원이 좀 부족한 단과대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평가, 업적 평가를 받을 때 저희가 이제 교육, 연구, 봉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업적 평가를 받을 때 그런 분들은 이제 봉사 영역에서 업적 평가에서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걸 이제 그 업적 평가에서 활용을 하는 그 정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창호 교수님께 다른 유튜브에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교양교육이 성인학습자 교육과 학령기적 학생 교육에서 어떻게 다르냐, 성인학습자 교육이 어떤 특수성이 있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박창호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두 분 토론자분 아주 예리한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용선 소장님께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제 의견을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평생교육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학위 과정뿐만이 아니라 비학위 과정, 아까 문해교육도 이런 얘기도 했고, 뭐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런 때 더 많이 대학도 참여해야 되고 지역의 많은 평생학습 기관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은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 결국은 국가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확실한 대가가 돌아오는 투자거든요. 이게 뭐 낭비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우리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냐,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공부하고 배움으로써 의료비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세금도 많이 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취업을 많이 오래 하시면은, 그죠? 이런 측면에서 확실히 대가가 돌아오는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평생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이제 라이프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대학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약 40여 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그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 위주로 한 개의 대학에 가서 뭐 얘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으니까 이런 협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최재원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게 이제 그 성인학습자들을 위해서 어떤 뭐 특별한 뭐 교육을 할 때 있어가지고 뭐 스펙트럼이 학습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데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그 1학년 1학기에 들어오자마자 신입생들한테 기본적인 뭐 진단 테스트를 합니다. 뭐 영어라든지 그리고 컴퓨터 능력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 이런 측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물론 정교한 테스트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가 저희 단과대학에서 개발한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이분들의 좀 수준을 좀 맞춰서 그 수준에 맞는 그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학 수학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우선 하고 있고, 수업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의 이건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많이 하시는 것, 저희 이제 단과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는 그 과목별로 수준 높은 학습자랑 수준 낮은 학습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그룹을 만들어서 뭐 멘토 멘티 제도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이런 역할도 하고, 그걸 통해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봉사 시간을 준다거나 혹은 뭐 일정 정도 뭐 장학금을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뭐 그런 걸 준다,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교수님들도 역시 고생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들이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반복 수업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이분들이 암기력이 이제 쉽게 잊어버리시니까 이 반복 수업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이건 뭐 교육법은 아니지만 교육 방법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좀 유연성 있게 이 학생들을 상담이라든지 지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은 주로 토요일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또 이분들도 일하시기 때문에 낮에는 전화 이런 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시간이 좀 유연하게 해가지고 이분들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시간 일정에 있어서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또 이분들이 굉장히 또 상처를 쉽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들이라든지 직원 선생님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학습자들한테, 성인 학습자분들한테 물론 나이도 많으시지만은 최대한 하여튼 친절하게 하고 하여튼 그 문턱을 낮춰가지고 뭐 상담 센터라든지 저희 뭐 성인 학습자 지원 센터라든지 뭐 교학팀이라든지 이런 이제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혹은 뭐 전화로 이렇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넷으로 잠깐 뭐 유튜브로 얘기하셨다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래서 성인 학습자분들이 원하는 교양 교육하고 이 우리 학령기 학생이 하는 교양 교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방법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교양 교육은 저희는 인터넷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내용 측면도 이 일반 학령기 학생이 원하는 교양 교육이랑 저희 성인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양 교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나름대로 전용 교양 교과목을 개발을 해서 저희 성인 학습자들에게 맞는 특화된 교양 교육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3시간가량 교양 교육이 이 지방시대 전환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같이 고민하고 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과 학생들에게 지역대학이 왜 필요하고 또 지식의 축적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정주하게 하는 그런 댐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또 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3시간 동안의 논의를 이끌어 주신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정철 교수님, 가하무라 교수님, 정지성 교수님, 박창호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고성규 교수님과 이뮤진 교수님, 서영선 소장님, 최지원 세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